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번역조차 필요가 없고 세계 공통으로 이것은 논리적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의견의 합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는 물론 한국인이고 그리고 그는 한국말을 쓰고 어쩌면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계절을 같이 겪으면서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머리란 그렇게 똑같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보통 때는 잊고 지내죠.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을 고쳐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 거울에 있는 영상은 상이 뒤바뀌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1을 써서 거울에 비춰보면 똑같이 일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 4를 써서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에 보이는 숫자는 뒤집혀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평소에 보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영상이 뒤집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각의 범주에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뒤바뀌어 있는 두뇌 구조,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인 두뇌를 지녔다. 그래서 우리를 다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뒤바뀌어 있는 그들을 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뇌 구조가 그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물로서의 어떤 흠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계에는 이렇게 두뇌 구조가 좀 다른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들도 그렇다고 하죠. 바닷속 풍경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물고기가 같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소수의 물고기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을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두뇌 구조의 차이라고 지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다 득표자가 뽑혔고, 그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 구조는 소수의 두뇌 구조를 지닌 인물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다수에게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두뇌 구조를 가진 사람은 비록 다수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뇌 구조가 다수의 두뇌 구조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뇌 구조가 소수의 두뇌 구조다,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은 매번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풀이 과정이 필요했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겪었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이야기를 풀이 과정이 있어야 알아듣는 것은, 그리고 보니까 우리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풀이가 필요했고, 또 일본의 아베 총리도 풀이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소수의 두뇌 구조다, 이렇게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특정화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이 소수의 두뇌 구조를 지닌 우리의 대통령, 그 대통령은 결국은 소수다운 사고를 하고 소수다운 정책을 펴나가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잘 맞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문제를 푸는데 적절한 그 해결 방식을 다수의 문제를 푸는데 이제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좀 더 그 작은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가 그 일을 맡았더라면 어쩌면 매우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소수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하면 그것은 항상 5천만을 위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취임한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가령 그 신호등 초록색과 붉은색을 뒤바꿔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그것이 달리 치료할 방법은 없고 또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거꾸로 뒤집어서 기억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전혀 불편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 위주의, 무엇을 했다 하면 소수 위주로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성향, 이것을 스스로 알아서 내가 또 평소 버릇대로 했구나 하면서 다수를 보는 식으로 전환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소수의 방식을 다수를 위한 정책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빈곤에서 저출산,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가정이 가령 50만 여성으로 치지요. 그런 여성이 5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바로 그 빈곤이라는 것,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아주 적절한 문제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취업이라든지 또 육아휴가, 유급휴가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장해주면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방식을 바로 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이 50만의 여집합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5천만 국민 가운데 50만은 극소수죠. 그러니 이것을 5천만에게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5천만에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 정책은 이제는 50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5천만을 위한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그 50만의 여집합에게 쓸모없는 정책을 펼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이것이 변질됨으로써 다시 그 소수의 50만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50만에게조차 쓸모없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소수 문제 해결 방식을 다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다수에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에게는 필요치 않은 정책이 되고 소수에게조차 유효하지 못한 정책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와 좀 다르다. 우리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비판을 할 때도 제대로 그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그 특징들이 주객 전도 현상,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남의 말도 그렇게 듣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라는 말을 다르게 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깨닫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상대방이 역지사지하라는 식으로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역지사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현재 여러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색다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헤겔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이론은 늘 2단 취급을 받았다. 현실에서 그 실효성이 검증되면 기존 이론을 대체하고 주류 이론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2017년 12월 26일자의 것입니다. 먼저 미네르바의 부엉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에서는 아테나라고 하죠.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 구절은 헤겔의 그 저서 그 제목이 한국에서는 법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제는 권리의 철학 요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권리의 철학 요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책은 182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횟수로 오래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지구상의 우리 인류의 삶이 이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대단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그 횟수의 차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아득히 먼 과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제도라든지 삶의 형태는 20세기부터 지금의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전 시대는 우리와 많은 것이 다릅니다. 뻔하게 알고 있는 그 개념들, 그런 것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자료들을 읽거나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 내용을 풀이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루가 시작돼서 끝나는 과정을 예를 들면 아침에 동이 트고 그리고 날이 밝고 그리고 대낮이 있고 오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저물고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은 아침에 동이 틀 때부터 날이 저물기 직전까지 이때까지 역사적 상황이 종료된다. 헤겔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상황이 종료되는 이 과정, 이것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실제 리얼리티가 성숙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적 상황이 쭉 전개돼서 종료돼서 이제는 그 전모가 드러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철학을 하게 되면 철학이란 연구한다, 혹은 사고한다, 탐구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ng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철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날이 저물 때쯤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데아가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데아, 진짜 세상. 그래서 이렇게 계속 철학을 하면서 계속 탐구를 하면서 날이 저물 때 이데아가 드러나면 그 이데아가 드러나기 전에 역사적 상황이 종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 미네르바의 부엉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나타난다. 지혜가 보인다. 혹은 깨닫는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 사색하고 탐구하고 했을 때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는 이 헤겔의 책, 그 서문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기에 거기에 나오는 미네르바 이야기,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다시 거기에 이어서 그 새 이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그는 새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쩌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 이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는 새 이론이 현실에서 그 실효성이 검증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실효성이 검증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새 이론인데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죠. 그냥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그런데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시행해야 되겠죠. 그 새 이론을 적용해서 직접 현실에 투여해서 효과가 어떤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투여해서 효과가 없는지, 또 있는지, 이것을 반복해서 실효성이 검증되는 날이 오겠죠. 그동안은 무엇인지 모르는 새 이론을 그냥 적용해서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전을 일단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 괜찮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저 침묵하고 딴 일 합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파기 혹은 폐기라고 했을 때 있던 건물을 부셔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원상회복할 수 없죠. 그래서 효과가 없구나. 부서졌으니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앞세워서 이런 사업 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큰 몇 개가 남게 되면 사소유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정부의 일종의 앞잡이 혹은 협력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재무더움을 파는 결과가 되겠죠. 또 현재 가장 그 해외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차 산업류, 이것이 물론 국부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부를 생산하면 키워주고 밀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미리 견제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그런 4차 산업률을 사소유권을 박탈해버린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직원들, 근로자들에게 배당식으로 근로자를 주주로 들여오고 그들을 관리자로 들여오고 그들을 운영자로 들여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런 식으로 현실화된 예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협동조합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이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이 협동조합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말은 협동조합 체제인데 실질적으로 그 공유 형태의 소유권이 이전의 소유권처럼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소유권이 아닌 신종 소유권, 즉 제한된 소유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이렇게 사회 소유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소유의 끝에는 항상 정부 혹은 중국 같으면 공산당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부드럽고 완만하게 이전을 해서 사소유권이 파괴되는, 부분적이나마 파괴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비슷한 예로서 일단 자사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은 경제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도 일단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중앙 집권체제로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러한 라인을 다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연방제로, 사실 현재 노골적으로 연방제로 이전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험적인 시도, 이것은 한 국가를 가지고 일단 수술해보고 일단 개복해놓고 이런 것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새 이론이 현실에서 그 실효성이 검증되면 기존 이론을 대체하고 주류 이론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구나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농토를 개간하는 거라든지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의 촘촘한 틈 사이로 모든 국민이 엮어 있고 이 그물망은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대통령과 청와대, 그곳에서 새 이론을,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새 이론을 들고 들어와서 시험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행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시도해보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꿔보거나 하는 곳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검증돼서 혹시 실수를 해도 결코 사람을 잡지 않는 그런 것만을 사용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이 국가구조 밖에서 해야죠. 연구실험실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해결의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새 이론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그 법이 무엇이고 또 행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만일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아주 꼭꼭 비밀로 숨겼어야 할 이야기를 아무 망설임 없이 한다는데 우리는 더욱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서툴고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고위 당국자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기존 이론을 대체하고 주류 이론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일단 다 잘라서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버리고 드러내버리고 하는 것은, 그 기존 이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헌법 제9장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들여다보고 혹시 예상외의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바로 이것은 신처럼 유능한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형 통제경제 체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 이론이 주류 이론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한참 있다가 나중에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그 뜻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지요.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좀 더 현실감이 있겠죠. 내가 바로 미네르바의 부엉이야. 너희가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부엉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곧 부엉이로 보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빵장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학생이 태어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학교에 올 학생이 없고, 그래서 비어버린 여분의 빈 교실에서 빵장수에게 빵부터 만들게 한 것과 아주 흡사한 논리입니다. 빵장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빵을 30개 더 팔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선히 빵 30개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빵을 먹을 아이가 필요하니까 아이 27명을 생산해라. 아이들이 학교에 올 테니까 교사 3명도 채용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빵장수에게 빵 재료비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집니다. 정부가 준다는 것이죠. 아이 27명을 생산하라.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집니다. 정부가 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아이들이 줄어서 해고되어야 할 교사도
곧 아이들이 올 테니까 무조건 채용하라. 그래서 그 채용 임금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줍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마음씨 좋게 큰 소리를 치고 그 돈을 기업, 부자, 그리고 중산층에게 받아냅니다. 세금으로도 받아내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도 받아내고 어떻든 받아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부자, 중산층 이 사람들은 법을 정해서 법의 이름으로 내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낼 것인가? 이것이 참 묘한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결을 해서라도 나는 이제 못 내겠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그 끈질긴 욕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래, 이런 부당한 압력에 부당하다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등치는 일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나만큼은 살겠다 하는 그 욕심이 있는 한 계속 뺏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빼앗기는 기업, 부자, 중산층들은 그럴만하다 하는 소리를 듣겠죠. 욕심 때문에 스스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뜯기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 하에서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뉴스에서 간혹 보았던 철창에 갇혀서 담즙을 채취당하는 곰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논리적인 국민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탐구를 해서 학문을 해서 나중에 지혜로워지고 깨닫게 되고 했을 때 부엉이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너편에 있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부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객 전도 화법을 쓴다. 어쩌면은 원래 사고방식이 좀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상한 역지사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미네르바의 부엉이야. 두고 봐. 너희들이 내가 부엉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이상한 피하 일체감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주 독특하고 보기 드문 그런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치 종교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신정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런 느낌마저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죠. 위로 방문을 한 것인데 그 후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 원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있으니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도 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후 사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뭐 피해자라든지 여러 관련된 그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직접 위로를 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마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받았다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으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다른 국민들도 같이 애도를 표하고 또 부상한 사람들이 쾌유하기를 바라고 해서 다른 국민들이 위로를 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으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더라도 위로를 한다는 마음이 모이면 무엇이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발언을 접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행정사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신부님이 축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으니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믿으면 이루어진다 하는 식의 발언인데 이것은 행정사무를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말이 돼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교가 없는 헌법으로 국교를 금지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마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 또 어떤 해명, 국민과의 대화 이것이 국민과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민이 들을 때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결국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막혀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건 심지어 무슨 짓을 하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역시 있죠. 어떻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공산주의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이론화하면서 드러나기 이전인 그러니까 좀 더 과거죠.
그러한 중세 시대를 동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국민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마치 자애로운 하나님의 정치, 이런 것이 그 컨셉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인간 세상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자애로운 하나님의 정치라는 것은 실제로는 제사장의 정치 또는 사제의 정치,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자애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그런 신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부엉이로 보일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엉이는 해가 저물어야 보이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조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해가 저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 관계자는 이것을 새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 새 이론이다. 그리고 이 새 이론을 가지고 새 정치를 하는 지도자 문재인인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루라는 시간대에서 보았을 때 막 동이 트려는 시간대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해가 저물기까지는 이제 꼬박 하루가 남은 셈이지요. 그런데 이 하루는 그 길이가 100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역사를 가리키고 역사적 사건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이 트려는 시간대에 머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론이기는 한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들의 지적 능력이 그 이론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추구할 능력은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아직 모르는, 사실은 꿈 많은 꿈돌이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이죠.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해가 저물기까지 기다려야만 볼 수 있는 그 부엉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부엉이야. 물론 본인이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이야기죠. 그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는 문재인 부엉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은 참 보고 싶겠지요. 일단 수술을 당하더라도 기다려서 문재인 부엉이를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나라이고 또 논리적인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지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혜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실험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이 나라와 우리의 역사를 맡기고 기다려주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앞으로 결코
그 누구에게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는 다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뽑아 놓을 때는 그의 그 다채로운 개성을 다 드러내서 국가를 정신없게 만들으라고 그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항상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이 나라의 그 토대를 잘 보존하고 건드리지 말고 집을 함부로 허물지 말고 국민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5년짜리 공무원을 뽑아 놓았는데 번번이 20년짜리 계획을 세우면서 20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나가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을 받아먹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다 비양심적인 것이고 위법한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5년의 임기가 있을 때 5년만큼 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무엇이 헌법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보궐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물러선 뒤에 보궐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